야, 비켜 여자라고 봐주지마. 폭설 속 규정 무시한 미군 여장교의 오만한 행동. 그러나 상대가 707 특임대 교관인 순간 벌어진 참교육과 충격적인 결말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허파까지 얼어붙는 듯한 혹한이었다. 해발 1, 400m 태백산맥의 칼바람은 자비가 없었다. 맹렬하게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듯한 바람 소리만이 귓전을 때렸다. 이런 지옥 같은 설원에서 인간은 한낱 미물에 불과했다. 제707 특수임무단 동계훈련 교관 권혁 소령은 눈보라를 뚫고 전방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을 감싼 고글 위로 하얗게 성에가 끼었지만 그의 시선은 한 점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치 설산의 일부가 된 듯 그는 미동도 없이 대열의 선두에서 훈련병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번 한미연합 동계 생존 훈련은 역대 최악의 기상 조건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연과의 전쟁이었다. 전방 300m 앞, 크레바스 지대. 대열 유지하고 속도 줄인다. 내 발자국만 따라와. 반복한다. 내 발자국만 따라와. 권역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찢어질 듯 울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기계적인 냉철함과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감만이 묻어났다. 그의 지시에 따라 10명 남짓한 훈련병들은 일제히 스노모빌의 속도를 줄였다. 그들은 눈 덮인 설원 아래 죽음의 아가리를 벌리고 있을지도 모를 얼음 균열지대를 통과해야 했다.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곳. 모두가 숨을 죽이고 권역의 스노모빌이 눈 위에 새기는 단 하나의 길만을 따라 움직였다. 바로 그때였다. 부하항 대열의 후미에서 굉음이 터져 나왔다. 한 대의 스노모빌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대열을 이탈했다. 눈보라를 헤치고 뛰쳐나온 것은 미군 측 교환 장교로 파견된 델타포스 소속 에블린 케인 대위였다.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이 헬멧 밖으로 흩날렸고 새하얀 설상 위장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눈의 여왕처럼 보였지만 그 행동은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불나방과 같았다. 케인 대위 당장 복귀의 명령이다. 권역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다. 하지만 에블린은 그의 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속도를 더욱 높였다. 그녀는 일부러 권역이 지정한 안전 경로를 벗어나 누구도 밟지 않은 순백의 눈밭을 향해 질주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위험한 흥분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미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연소 여성 델타포스 팀장이 된 그녀에게 이 정도의 훈련은 어린애 장난처럼 느껴졌다. 특히 저 딱딱하고 감정 없는 한국인 교관의 통제는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고작 눈밭 좀 걷는 걸로 뭘 그리 호들갑이야. 그녀는 권역의 신중함을 겁쟁이의 나약함으로 치부했다. 저쪽 능선이 더 빠르잖아. 언제까지 거북이처럼 기어갈 거야. 에블린이 무전기를 통해 조롱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바람에 의해 눈이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눈더미. 스노우 드리프트 지역이었다. 겉보기에는 부드러운 언덕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는 불안정하게 쌓인 눈 결정체들로 인해 작은 충격에도 산사태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죽음의 덫이었다. 거긴 눈사태 위험 지역이야. 당장 멈춰. 권역의 경고는 에블린의 귀에 닿지 않았다. 아니, 그녀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권역은 그저 길을 막는 장애물일 뿐이었다. 이대로 그녀를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 하나의 돌출 행동이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권역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스노모빌의 핸들을 꺾었다. 그의 기체는 마치 검은 표범처럼 눈 위를 미끄러지며 순식간에 속도를 높였다. 엔진이 터져나갈 듯한 굉음을 내며 권역의 스노모빌은 에블린의 앞을 가로막기 위해 포물선을 그리며 질주했다. 끼익 눈가루가 폭풍처럼 사방으로 흩날렸다.
권혁은 에블린의 스노모빌 바로 앞에서 기체를 멈춰 세웠다. 불과 몇 인치 차이의 아슬아슬한 제동이었다. 갑작스러운 방해에 에블린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욕설을 내뱉었다. 미쳤어, 죽고 싶어, 그건 내가 할 말이다. 대위, 여긴 내 놈의 놀이터가 아니야. 권혁이 고글을 살짝 들어 올렸다. 눈보라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두 사람 사이에는 살벌한 긴장감이 흘렀다. 바람 소리만이 그들의 분노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한국군 소령 따위가 에블린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녀는 핸들을 꽉 쥐었다. 권혁을 밀치고 그대로 달려나가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계급장이 아니라 경험이 명령하는 거다. 저 눈더미 아래 내 무덤이 될 수도 있었어. 웃기지 마, 고작 눈 좀 쌓인 거 가지고. 실력도 없으면서 겁만 많기는. 바로 그 순간 에블린은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야 말았다. 그녀는 스노모빌의 엔진을 다시 울리며 권혁을 향해 소리쳤다. 야, 비켜, 여자라고 봐주지 마. 그녀의 오만한 외침이 설산을 울리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엑셀을 밟아 권혁의 옆을 스쳐 지나가려던 바로 그 찰나. 두둥,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둔탁하고 거대한 소리가 그들의 발밑에서부터 터져 나왔다.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얼음 대륙이 쪼개지는 듯한 신의 비명과도 같은 소리였다. 권혁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시선은 에블린이 아닌 그들의 머리 위, 산 정상으로 향했다. 에블린의 무모한 질주가 만들어낸 진동이 결국 잠자던 괴물을 깨우고 만 것이다. 산 정상을 뒤덮고 있던 거대한 눈더미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젠장. 권혁의 입에서 낮은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순백의 절망이었다. 수백 톤의 눈과 얼음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들을 향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눈사태였다. 엎드려 권혁의 절규와 함께 하얀 죽음의 장막이 세상을 집어삼켰다. 굉음과 함께 시야가 온통 하얗게 변했다. 스노모빌의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인간의 비명, 그리고 거대한 자연의 분노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소리만이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다. 과연 두 사람은 이 눈사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게 된 미군 여장교와 그녀를 구하려다 함께 위기에 빠진 707 교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솟았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정적이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의 숨소리마저 얼려버릴 듯한 무겁고 차가운 침묵. 에블린 케이는 마치 물속 깊은 곳에서 수면을 향해 떠오르듯 아득한 의식의 심연에서 천천히 깨어났다. 눈을 뜨자 시야에 들어온 것은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비현실적인 푸른빛이었다. 사방이 두꺼운 얼음과 단단히 다져진 눈으로 만들어진 동굴이었다. 눈사태에 휩쓸려 떨어진 곳은 거대한 빙하의 틈새, 크레바스 속이었다. 햇빛이 두꺼운 얼음층을 투과하며 만들어내는 기이하고 서늘한 푸른빛이 동굴 전체를 신비로우면서도 공포스럽게 물들이고 있었다. 에블린은 몸을 일으키려다 비명을 질렀다. 왼쪽 어깨에서 마치 뼈와 살이 분리되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뇌를 관통했다. 스노모빌에서 튕겨 나올 때 어딘가에 부딪힌 모양이었다. 어깨 관절이 탈골된 것이 분명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다. 고통과 공포가 한꺼번에 덮쳐오자 그 강인하던 델타포스 대위의 정신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옆에 쌓여있던 눈더미가 꿈틀거리더니 한 남자가 유령처럼 몸을 일으켰다. 권혁이었다. 그의 얼굴은 눈과 피가 뒤엉켜 엉망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변 상황을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다.
여긴 빙하 크레바스 내부.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됐다. 통신도 두절이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다. 에블린은 고통 속에서도 이 남자의 비정상적인 침착함에 소름이 돋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패닉에 빠져 소리를 지르거나 절망에 주저앉았을 상황. 하지만 권혁은 마치 교본에 나온 재난 상황을 분석하는 기계처럼 행동했다. 그는 먼저 동굴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했다. 얼음벽을 손으로 두드려보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작은 얼음 가루들을 살피며 추가 붕괴의 위험성을 판단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에블린에게 다가왔다. 움직이지 마. 어깨가 빠졌군. 권혁은 에블린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녀의 어깨 주변을 조심스럽게 더듬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격렬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손길에는 상대를 안심시키는 묵직한 안정감이 있었다. 손대지 마, 구조대가 올 거야. 에블린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구조대는 빨라야 24시간 뒤에나 도착해. 지금은 폭설 경보 때문에 헬기도 못 떠. 그 전에 쇼크나 저체온증으로 죽고 싶나 권혁의 말은 냉혹한 현실이었다. 그는 에블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아플 거다. 하지만 10초면 끝나. 소리 지를 준비해. 그는 에블린의 왼쪽 팔을 잡고 자신의 무릎을 그녀의 겨드랑이 사이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에블린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저항할 힘도 없었다. 권혁은 짧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녀의 팔을 아래로 당기면서 동시에 바깥쪽으로 비틀었다. 에블린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또둑, 뼈가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둔탁한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순간적인 고통은 지옥과 같았지만 그 직후 거짓말처럼 어깨를 옥죄던 압력이 사라졌다. 대신 뜨거운 열감이 어깨 전체로 퍼져나갔다. 하하, 에블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권혁을 쳐다보았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감각했다. 그는 마치 고장난 기계 부품을 고친 정비공처럼 덤덤했다. 에블린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거기에 뒤섞인 아주 미세한 경외감. 이 남자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 혹독한 자연 환경의 일부처럼 생존에 완벽하게 특화된 존재였다. 권혁은 응급처치를 마친 뒤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생존 배낭에서 작은 야전삽을 꺼내 동굴 바닥에 눈을 파내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눈 참호를 팔 거다. 그냥 자면 얼어 죽어. 땅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막아야 해. 그는 능숙한 솜씨로 두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한 공간을 파냈다. 그리고 바닥에 방수포를 깔고 그 위에 침낭을 펼쳤다. 에블린은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녀 역시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만 권혁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단 하나도 없었다. 수천 번의 반복 훈련으로 몸에 각인된 생존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몸짓들. 가장 놀라운 것은 불을 피우는 순간이었다. 그는 배낭에서 파이어 스틸과 마른 부싯깃을 꺼냈다. 하지만 이런 혹한의 습기 속에서 불꽃을 일으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군화끈을 풀었다. 그리고 끈의 끝부분에 코팅된 파라핀 성분을 칼로 긁어냈다. 하얀 가루들이 부싯깃 위로 떨어졌다. 군화끈은 최고의 비상용 깸감이지. 파라핀은 영하 40도에서도 불이 붙으니까. 치직 파이어 스틸에서 튄 불꽃이 파라핀 가루에 옮겨 붙었다. 순식간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고 권혁은 조심스럽게 마른 나뭇가지를 올려놓아 불씨를 키웠다. 곧 동굴 안에 작고 따뜻한 모닥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푸른 얼음 동굴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는 불꽃을 보자 에블린은 자기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권혁은 코펠에 눈을 녹여 물을 끓였다. 그리고 전투 식량 봉지를 뜯어 뜨거운 물을 부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음식이 눈앞에 놓이자 에블린은 허기짐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가 건네는 음식을 받아들었다. 뜨거운 수프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비로소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졌다.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이 남자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자신은 어딘가에서 차가운 시신이 되어 발견되었을 것이다. 권혁은 말없이 불꽃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마치 조각상처럼 단단하고 고독해 보였다. 에블린은 처음으로 이 남자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저 차가운 무표정 뒤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하지만 아직 그들의 진짜 적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모닥불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동굴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추위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될 터였다. 모닥불이 내뿜는 온기는 위안이 되었지만 그것은 거대한 냉기라는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뗏목에 불과했다. 동굴 밖의 기온이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얼음벽을 타고 스며드는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에블린은 침낭 속에 몸을 웅크렸지만 좀처럼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젖은 옷이 체온을 뺏어가면서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렸다. 권혁은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하다 말고 미세하게 떨고 있는 에블린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고어텍스 외투를 벗었다. 그의 안에는 얇은 내피 하나만 남아 있었다. 이거 입어. 그가 외투를 에블린의 침낭 위로 덮어주며 말했다. 뭐 하는 거야? 당신은 어쩌려고? 에블린이 놀라 소리쳤다. 이 혹한의 외투를 벗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난 군인이야. 추위엔 이골이 났어. 당신은 민간인이나 다름없으니 체온 유지가 우선이다. 사실 그는 미군 특수부대원인 에블린이 민간인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그만의 투박한 배려 방식이었다. 외투가 없어진 그의 상체 위로 얇은 내피 너머로 단단한 근육의 윤곽과 함께 희미하게 얽혀있는 오래된 흉터들이 드러났다. 총상, 자상, 그의 몸은 마치 전쟁의 역사를 새겨놓은지도 같았다. 싫어. 당신이 입어. 이건 명령이야. 에블린이 처음으로 그에게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권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여긴 미군 기지가 아니다. 대위, 그리고 지금 지휘관은 나야. 이건 명령 불복종으로 간주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에블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권혁은 그녀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체온으로라도 한기를 막아주려는 듯 그녀가 누워있는 침낭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두 사람의 어깨가 맞닿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오직 모닥불이 타닥거리는 소리와 두 사람의 불규칙한 숨소리만이 동굴을 채웠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지? 한참 만에 에블린이 입을 열었다. 그냥 임무라서 아니면 내가 여자라서. 권혁은 불꽃을 응시한 채 대답했다. 둘 다 아니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아득한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향하는 듯했다. 빛이 있으니까. 빛 그래. 이 설산에 갚아야 할 빚이 있어.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잠겨 있었다. 에블린은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무표정이 아닌 다른 감정을 읽었다. 깊은 슬픔,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죄책감. 5년 전, 바로 이 능선에서였다. 지금보다 더 지독한 눈보라가 몰아쳤지. 권혁은 마치 자신에게 이야기하듯 덤덤하게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당시 신참이었던 부사관 한 놈이 있었어. 의욕만 넘치고 겁은 없던 녀석이었지. 오늘 당신처럼
내 명령을 무시하고 대열을 이탈했어. 더 빠른 길로 가겠다며 저쪽 눈더미로 향했지. 에블린은 숨을 죽였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약간의 자유를 허용했던 게 화근이었어. 그놈이 밟은 눈더미가 무너져 내렸고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지. 우리는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 그를 찾았지만 결국 찾은 건 권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다. 차가운 얼음덩어리뿐이었어. 내 판단 착오가, 내 순간의 방심이 젊은 부하의 목숨을 앗아간 거야. 그 이후로 난 이 산에 올 때마다 다짐해 다시는 내 눈앞에서 단 한 명도 잃지 않겠다고. 그게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심지어 내 명령을 밥 먹듯 어기는 오만한 미군 장교라도 말이지. 그의 마지막 말은 에블린을 향한 것이었다. 그것은 비난이 아니었다. 차라리 처절한 맹세에 가까웠다. 에블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던 오만함과 자존심의 얼음벽이 그의 뜨거운 고백 앞에서 산산조각 나며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본 것은 그저 딱딱한 원칙주의자 교관이 아니었다. 자신의 실수로 동료를 잃은 깊은 상처를 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직여 권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권혁은 놀란 듯 잠시 몸을 굳혔지만 이내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젖은 옷을 뚫고 얼음 동굴의 한기를 뚫고 두 사람의 체온이 서로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온기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위로하며 나누는 인간적인 온기였다. 미안해, 에블린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 건넨 사과였다. 권혁은 대답 대신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어둠과 추위 속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이 작은 평화의 공간을 위협하는 새로운 존재가 동굴 밖 어둠 속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크르릉, 어디선가 낮고 위협적인 짐승의 울음소리가 동굴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크르릉, 그르렁, 짐승의 울음소리는 환청이 아니었다. 동굴 밖, 눈보라가 잦아든 설원의 어딘가에서 굶주린 맹수가 내뱉는 위협적인 소리였다. 권혁은 에블린의 어깨를 감싸 안았던 팔을 풀고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의 온몸의 근육이 전투태세로 전환되며 팽팽하게 긴장했다. 잠시 찾아왔던 평화로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생존을 위한 날카로운 경계심이 그의 눈빛을 채웠다. 뭐야, 무슨 소리야? 에블린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태어나서 도시의 소음 외에 이런 원초적인 야생의 위협을 직접 마주한 적이 없었다. 조용히. 권혁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모닥불 옆에서 몸을 최대한 낮추고 동굴 입구 쪽 어둠을 응시했다. 그의 청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다가오는 미세한 소리, 콧김을 내뿜는 거친 숨소리, 그것은 결코 작은 동물의 것이 아니었다. 반달가슴곰이야. 겨울잠에서 깬 모양이군. 권혁이 낮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성가심이 묻어났다. 곰 말도 안 돼. 이 높은 산에 곰이 있다고 여긴 국립공원이고 곰은 이 산의 주인이었지. 눈사태의 충격으로 겨울잠에서 일찍 깼거나 먹이를 찾아 내려온 걸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 냄새를 맡은 거지. 음식 냄새, 그리고 피 냄새. 권혁은 에블린이 어깨를 다쳤을 때 흘렸던 피와 방금 전 데운 전투 식량 냄새가 곰을 유인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좁은 동굴 안에 갇힌 채 굶주린 맹수와 마주하게 된 것이다. 크르렁 울음소리가 한층 더 가까워졌다. 동굴 입구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거대한 곰의 형상이었다. 놈은 입구에서 서성이며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동굴 안을 살피고 있었다. 특히 타오르는 모닥불이 놈의 발을 묶어두고 있는 듯했다. 어떻게? 총도 없는데. 에블린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그녀의 허리춤에는 권총이 있었지만 눈사태에 휩쓸리면서 분실한 지 오래였다. 총이 있어도 쏴선 안 돼. 이 좁은 공간에서 총소리는 더 큰 눈사태를 유발할 수 있어. 그리고 어설프게 맞췄다간 놈을 더 흥분시킬 뿐이야. 권혁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는 무릎걸음으로 뒷걸음질쳐 자신의 배낭으로 향했다. 그는 배낭에서 등산용 스틱과 단단한 나일론 로프, 그리고 작은 손도끼를 꺼냈다. 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해. 입구를 봉쇄한다. 뭘로 저 곰은 차문짝도 찢어버릴 만큼 힘이 세다던데 힘으로 막는 게 아니야. 지형을 이용하는 거지. 권혁의 눈이 동굴 내부를 빠르게 훑었다. 그의 눈은 단순한 얼음 동굴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함정으로 이곳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동굴 입구 천장에서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거대한 고드름, 아이시클에 멈췄다. 길이만 2미터가 넘어 보이는 창처럼 뾰족하고 거대한 얼음 기둥이었다. 저거다. 바로 그때 에블린도 권혁과 같은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군사 전략 시뮬레이션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저 아이시클을 떨어뜨리면 입구를 막거나 운이 좋으면 놈을 맞출 수도 있겠어. 에블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공포만이 아닌 냉철한 분석이 담겨 있었다. 권혁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맞아. 하지만 어떻게 떨어뜨리지 돌을 던져서 맞추기엔 너무 높아. 아니, 맞출 필요 없어. 구조적 약점을 이용하는 거야. 에블린이 손가락으로 아이시클이 매달려 있는 천장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저기, 아이시클이 연결된 부분 바로 옆에 균열이 보이지. 저곳에 충격을 주면 아이시클 전체의 무게 때문에 연결 부위가 부러지면서 떨어질 거야. 도미노처럼. 그녀는 정확했다. 델타포스에서 폭파 및 구조물 해체 훈련을 받았던 그녀의 눈은 평범한 군인의 눈과는 달랐다. 그녀는 구조물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본능적으로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다. 똑똑하군. 대위. 권혁이 처음으로 그녀를 칭찬했다. 그는 손도끼를 들고 일어섰다. 내가 놈의 주의를 끄는 동안 당신은 저 균열을 공격할 방법을 찾아. 뭐든 좋아. 돌멩이든 등산 스틱이든. 아니, 같이 해. 당신 혼자 놈을 상대하는 건 너무 위험해. 에블린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더 이상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이었고 그녀 역시 책임을 져야 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동등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좋아. 그럼 플랜 B로 간다. 권혁은 로프의 한쪽 끝을 등산 스틱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반대편 끝은 자신의 허리에 감았다. 내가 저쪽 벽을 타고 올라가서 스틱을 창처럼 던져 균열을 찌를 거야. 당신은 아래에서 로프를 잡고 내가 신호를 주면 힘껏 당겨줘. 스틱에 더 큰 충격을 주기 위해서야. 할 수 있겠나? 문제없어.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완벽한 팀이 되어 있었다. 크아앙 곰이 인내심을 잃었는지 앞발로 동굴 입구 바닥을 긁으며 위협적으로 포효했다. 이제 시간이 없었다. 권혁은 숨을 고르고 얼음벽을 타기 시작했다. 그의 군화에 달린 아이젠이 얼음을 찍으며 아슬아슬한 지지점을 만들었다. 에블린은 아래에서 로프를 꽉 쥐고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권혁의 등 뒤로 굶주린 맹수의 시뻘건 눈동자가 탐욕스럽게 번뜩이고 있었다. 과연 그들의 첫 합동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권혁의 몸은 마치 거미처럼 얼음벽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의 한 손에는 날카롭게 벼린 등산 스틱이, 다른 한 손은 얼음의 미세한 균열을 붙잡고 있었다. 아래에서는 에블린이 마른 침을 삼키며 그와 연결된 로프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 동굴 입구에서는 거대한 흑곰이 앞발을 들고 포효하며 당장이라도 뛰어들듯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지금이야. 대위. 권혁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자마자 외쳤다. 그는 온몸에 무게를 실어 손에 든 등산 스틱을 창처럼 던졌다.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스틱은 에블린이 지목했던 천장의 균열을 향해 정확히 날아갔다. 당겨 권혁의 신호에 맞춰 에블린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로프를 잡아당겼다. 그녀의 움직임은 권혁이 던진 스틱에 두 번째 충격파를 더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등산 스틱의 뾰족한 끝이 얼음 균열 깊숙이 박혔다. 끼깃에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섬뜩한 소리가 천장에서부터 들려왔다. 거대한 고드름, 아이시크를 지탱하고 있던 연결 부위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쪼개지기 시작했다. 성공이야. 에블린이 환호성을 지르려는 순간이었다. 우르르쾅.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한 붕괴가 일어났다. 아이시클 하나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균열이 번져나가면서 천장의 일부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수톤의 얼음과 눈덩이가 폭포수처럼 동굴 입구를 향해 쏟아져 내렸다. 젠장. 피해 권혁이 벽에서 뛰어내리며 에블린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는 에블린을 감싸 안고 바닥을 굴렀다. 콱과과광.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덮쳤다. 동굴 입구는 완전히 막혀버렸고 굉음과 함께 자욱한 눈먼지가 동굴 안을 가득 채웠다. 곰의 비명인지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소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권혁은 콜록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위에는 에블린이, 그의 등 위에는 작은 얼음 조각들이 쌓여 있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큰 부상은 피한 듯했다. 괜찮아, 괜찮아. 당신은 문제없어. 두 사람은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나서야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았다. 동굴 입구는 거대한 얼음 바위와 눈더미로 완벽하게 봉쇄되어 있었다. 곰은 보이지 않았다. 무너져 내린 얼음 더미에 깔렸거나 겁을 먹고 도망친 모양이었다. 해냈어. 우리가 해냈다고. 에블린이 흥분과 안도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식과 판단이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짜릿한 성취감을 느꼈다. 그래, 일단은 살았군. 하지만 이제 우린 완벽하게 갇혔어. 권혁의 말에 에블린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위협은 사라졌지만 동시에 유일한 탈출구도 사라진 것이다. 이제 어떡하지? 기다리는 수밖에.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일단은 불부터 다시 피우고 체온을 유지해야 해. 바로 그때였다. 그들의 등 뒤 동굴의 더 깊은 어둠 속에서 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소리가 들려왔다. 크르르릉. 그것은 곰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훨씬 더 낮고 분노에 찬 소리였다. 두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무너진 얼음 더미가 동굴 입구를 막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 동굴의 유일한 생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동굴 안쪽, 다른 통로로 연결된 더 깊은 곳에 이 동굴의 진짜 주인이 있었던 것이다. 모닥불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시뻘건 눈동자가 번뜩였다. 입구를 막은 붕괴의 충격이 동굴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또 다른 맹수를 깨운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나타난 놈은 아까의 흑곰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흉포해 보였다. 놈은 아까의 붕괴로 인해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노해 있었다. 젠장, 이번엔 진짜 끝인가 봐. 에블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들의 손에는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다. 권혁은 에블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손에 작은 손도끼를 꽉 쥐었다. 하지만 저 거대한 맹수 앞에서 손도끼는 이쑤시개나 다름없어 보였다. 대위, 내가 놈을 유인할 테니 당신은 저쪽 좁은 틈새로 피해. 권혁이 결심한 듯 말했다. 그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에블린을 살릴 생각이었다. 싫어 같이 싸워. 에블린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배낭을 뒤져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시작했다. 화장품 파우치, 작은 가스버너, 그리고 비상용 신호탄.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불. 놈들은 불을 무서워해 그녀는 신호탄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신호탄의 불꽃은 고작 1분 남짓, 그걸로는 놈을 쫓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옆에 있던 스프레이형 데오드란트에 꽂혔다. 가연성 가스가 들어있는 제품이었다. 건소령 라이터. 에블린이 외쳤다. 권혁은 그녀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그는 허리춤에서 비상용 라이터를 꺼내 그녀에게 던졌다. 곰이 그들을 향해 돌진해 오기 시작했다. 거대한 몸집이 땅을 울렸다. 지금이야. 에블린은 신호탄의 안전핀을 뽑아 바닥에 던졌다. 치익. 붉은 불꽃이 섬광처럼 터져나왔다. 동시에 그녀는 데오드란트 스프레이를 불꽃을 향해 뿌렸다. 화학 압축된 가스가 불꽃과 만나 거대한 화염 방사기처럼 불길을 뿜어냈다. 갑작스러운 불길과 열기에 곰이 비명을 지르며 주춤했다. 나가. 권혁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손도끼를 곰의 앞발을 향해 던졌다. 펑. 날카로운 도끼날이 곰의 발바닥에 박혔다. 곰은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며 몸을 돌려 자신이 나왔던 어두운 통로 속으로 사라졌다. 하하. 위기가 지나가자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풀렸다. 에블린의 손에서 데오드란트 통이 툭 떨어졌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권혁을 와락 껴안았다. 살았어. 우리가 살았다고. 권혁은 놀라 굳어있다가 이내 떨고 있는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두 번의 죽을 고비를 함께 넘기면서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계급도 국적도 자존심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생존을 함께한 동료이자 서로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만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봉쇄된 동굴, 점점 떨어지는 기온,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식량. 진짜 생존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두 번의 맹수 습격이라는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동굴 안에는 다시 불안한 평화가 찾아왔다. 곰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봉쇄된 공간이 주는 압박감과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식량은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되어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권혁은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에블린은 어깨 통증과 탈진으로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시간은 그들의 적이었다. 이대로 구조대만 기다릴 순 없어. 우리가 직접 길을 뚫어야 해.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권혁이 결심한 듯 말했다. 그는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거대한 얼음 바위와 눈더미를 쳐다보았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어 보이는 거대한 장애물이었다. 뭘로 우리에겐 삽 한 자루도 없는데. 에블린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구가 없으면 만들면 돼. 707에서는 모든 무기가 되고 뭐든 도구가 된다. 권혁은 지난 이틀간 동굴 내부를 샅샅이 탐색해 두었다. 그는 동굴 한쪽 구석, 눈사태 때 함께 떠밀려온 스노모빌의 잔해 더미로 향했다. 산산조각난 기체였지만 쓸만한 부품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부서진 엔진에서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를 꺼내고 찌그러진 차체에서 날카로운 금속판을 떼어냈다. 이걸로 얼음을 깨고 눈을 파낼 거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그의 손에서 쓸모없어 보이던 고철 덩어리들은 어느새 얼음을 깨는 정과 눈을 파내는 삽으로 변해 있었다. 에블린은 멍하니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남자였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유일한 이유였다. 작업은 생각보다 더뎠다.
단단하게 얼어붙은 얼음 바위는 쇠막대의 타격에도 쉽게 부서지지 않았다. 권혁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묵묵히 얼음벽을 쪼아냈다. 강, 강, 쇠와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동굴 안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에블린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픈 어깨를 이끌고 권혁이 깨놓은 얼음 조각들을 동굴 안쪽으로 옮기는 일을 도왔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그들이 파내던 얼음벽의 한가운데서 뭔가 이상한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자연적인 얼음이나 돌이 아니었다. 매끄럽고 차가운 감촉에 인공적인 물체였다. 이게 뭐지? 권혁이 장갑 낀 손으로 표면에 눈을 닦아냈다. 그러자 회색빛의 강화 플라스틱과 복잡한 기계 장치, 그리고 작은 카메라 렌즈가 드러났다. 그것은 하이테크 장비의 일부처럼 보였다. 조심해. 폭탄일지도 몰라. 에블린이 긴장하며 말했다. 권혁은 조심스럽게 주변의 얼음을 더 걷어냈다. 마침내 그 물체의 전체적인 형상이 드러났다. 날렵한 유선형의 동체, 양옆으로 뻗은 작은 날개, 그리고 후미에 달린 프로펠러. 그것은 군사용 드론, 무인 정찰기였다. 드론 이런 곳에 군용 드론이 왜 떨어져 있지? 에블린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이곳은 민간인도 출입하는 국립공원 구역이었다. 군사훈련이 있긴 했지만 이런 최첨단 무인 정찰기가 비행하는 구역은 아니었다. 권혁은 드론의 동체를 살폈다. 그의 시선이 기체 옆면에 새겨진 작은 일련 번호에 토섰다. KRSTX. 그것을 본 순간 권혁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의 동공이 가늘게 떨렸고 호흡이 거칠어졌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 같았다. 왜 그래? 아는 거야? 에블린이 그의 심상치 않은 반응에 불안감을 느끼며 물었다. 권혁은 대답 없이 홀린 듯 드론의 표면을 손으로 더듬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몇 년 전 국방과학연구소와 707이 극비리에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 설귀 쉐꼬의 작전. 이건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야. 권혁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깊은 공포와 혼란이 담겨 있었다. 설귀 프로젝트는 차세대 스텔스 정찰 드론 개발 사업이었다. 적의 레이더망을 완벽하게 회피하고 혹한의 환경에서도 장시간 작전이 가능한 최첨단 병기. 권혁 역시 당시 테스트 요원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다. 하지만 테스트 도중 원인 불명의 오작동으로 드론 한 대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추락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큰 사고가 있었다. 결국 프로젝트는 전면 백지화되었고 관련된 모든 기록은 1급 기밀로 분류되어 봉인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고의 중심에 있었던 사라졌다고 알려진 바로 그 드론이 지금 그의 눈앞에 얼음 속에 박혀 있는 것이다. 말도 안 돼. 그때 분명히 회수 불가능 판정을 받고 자체 폭파 절차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권혁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왜 하필 이 시기에 바로 이 장소에서 열리게 되었는가? 왜 기상청의 예보와는 전혀 다른 기록적인 폭설이 갑자기 쏟아졌는가? 그리고 왜 자신과 에블린은 그토록 쉽게 눈사태에 휘말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바로 이 드론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설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누군가가 이 훈련을 빌미로, 폭설을 핑계로, 바로 이 드론을 회수하거나 혹은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에블린은 그들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제거해야 할 목격자에 불과했다. 에블린 지금부터 조난자가 아니야. 권혁이 천천히 몸을 돌려 에블린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우린 이제 사냥감이야.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들이 겨우 뚫어놓은 동굴 입구의 작은 틈새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구조대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은밀하고 살기등등한 움직임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인간 사냥꾼들과의 진짜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동굴 입구 틈새로 비친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었다. 하얀 설상 위장복을 입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장 괴한들이었다. 그들은 구조대원처럼 생존자 있습니까? 라고 외치지 않았다. 대신 소음기가 달린 총구를 틈새 안으로 들이밀며 내부를 살피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군인의 그것이었지만 군복에는 어떤 소속 표시도 없었다. 용병 혹은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인 특수 요원들이었다. 젠장, 벌써 시작됐군. 권혁은 욕설을 내뱉으며 에블린을 끌고 동굴의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드론을 재빨리 눈더미 속에 다시 파묻어 숨겼다. 저것이 그들의 목표물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저 사람들, 구조대가 아니야. 에블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 역시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혹한 살기를 느꼈다. 아니, 우리를 구조하러 온 사람들이지. 아주 영원히. 권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의문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설기 드론은 단순한 정찰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군사통신망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해킹 프로그램과 주변국의 군사기밀 정보가 담겨 있었다. 만약 이 드론이 적대 세력의 손에 넘어간다면 국가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누군가가 폐기된 줄 알았던 이 드론을 몰래 빼돌렸고 이번 훈련을 이용해 사고로 위장하여 회수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군 내부의 최고 위층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 이 모든 게 함정이었다는 거야. 눈사태도 그래. 아마 폭약을 이용해 인공적으로 눈사태를 유발했을 거다. 우리를 고립시키고 이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운 나쁘게도 그들의 작전 지점에 불시착한 거고. 에블린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국가가,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누가 왜 그걸 알아내야지? 살아서 나가서. 권혁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놈들은 곧 동굴 입구를 폭파하고 안으로 진입할 것이다. 이 좁은 공간에서 총을 든 다수의 적과 마주하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다른 출구가 필요해. 아까 곰이 도망쳤던 그 통로. 거기로 가야 해. 권혁이 에블린의 손을 잡았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더 깊고 어두운 미지의 동굴 속이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곰이 사라졌던 통로를 향해 움직였다. 다행히 통로는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았고 놈들이 발견하지 못한 듯했다. 통로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권혁은 비상용 헤드랜턴을 켰다. 희미한 불빛이 닿는 곳은 축축하고 미끄러운 바위벽뿐이었다. 어디로 이어지는지, 얼마나 길게 이어지는지 알 수 없는 길이었다. 이 길이 막혀 있으면 어떡하지? 에블린이 불안하게 물었다. 그땐 여기서 최후의 만찬이라도 해야지. 하지만 곰이 지나갔다는 건 어딘가에 출구가 있다는 뜻이야. 곰은 막다른 길로 도망치지 않으니까.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 말을 믿고 나아가기란 쉽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축축하던 공기가 조금씩 건조해지고 희미하게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바람이야, 밖으로 통하는 길이 있어. 에블린이 외쳤다. 그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마침내 그들은 통로의 끝에 다다랐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희망의 출구가 아니었다. 수직으로 깎아지른 절벽과 그 아래로 아득하게 펼쳐진 또 다른 거대한 동굴 공간이었다. 그들이 있던 곳은 동굴의 2층이었고 출구는 1층에 있는 듯했다. 높이는 대략 10m. 뛰어내리기엔 너무 높고
로프 없이는 내려갈 수 없는 아찔한 높이였다. 이런 젠장, 절망적인 상황. 바로 그때 아래쪽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쪽은 깨끗합니다. 드론의 신호는 위쪽에서 잡힙니다. A팀, B팀은 위쪽을 수색해. 놈들이었다. 그들은 동굴 아래쪽을 이미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를 통해 권혁은 놈들이 드론의 비상 신호기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그들이 드론을 숨긴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다. 들었지, 우린 돌아가야 해. 그리고 놈들을 기다렸다가 덮쳐야 한다. 미쳤어, 저들은 총을 가지고 있고, 우린 아무것도 없어. 아니, 우리에겐 최고의 무기가 있어. 바로 이 동굴 자체지. 권혁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 거대한 동굴을 하나의 거대한 함정으로 만들 작전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707 시절 적진의 동굴을 소탕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어둠과 지형지물은 준비된 자에게는 최고의 아군이 될 수 있었다. 잘 들어. 대위, 지금부터 당신은 델타포스가 아니라 707의 팀원이 되는 거다. 내 작전 계획은 이래. 첫째, 우리는 다시 드론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드론의 비상 신호기를 분리한다. 둘째, 그 신호기를 미끼로 써서 놈들을 이쪽 절벽 아래로 유인할 거야. 셋째, 놈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우리가 아까 봤던 저 불안정한 천장을 무너뜨려 놈들을 덮친다. 천장을 무너뜨린다고 뭘로 소리. 그리고 진동. 이 동굴은 전체가 얼음과 불안정한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특정 주파수의 충격파를 주면 공명현상으로 연쇄적인 붕괴를 일으킬 수 있지. 아까 눈사태처럼. 그것은 도박에 가까운 위험천만한 작전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까지 붕괴에 휘말릴 수 있었다. 성공 확률은 에블린이 물었다. 50대 50. 하지만 여기서 기다리다 발각될 확률은 100%야. 선택해. 에블린은 권혁의 흔들림 없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해보자. 대신 내가 신호기 유인조를 맡겠어. 당신은 붕괴 지점을 확보해. 그게 더 효율적이야.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이 싸움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싶었다. 권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좋아. 파트너. 그럼 각자 위치로. 무전 채널은 3번으로 맞추고 내 신호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마. 두 사람은 주먹을 가볍게 부딪혔다. 국적도 계급도 다른 두 명의 특수부대원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기 위해 하나의 팀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사냥감이 사냥꾼을 사냥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적이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알고 있는 군 내부의 유령이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권혁과 에블린은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왔던 길을 되짚어 드론이 숨겨진 동굴로 돌아왔다. 다행히 놈들은 아직 그곳까지 수색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다. 권혁은 능숙한 솜씨로 드론의 외피를 해체하고 콩알만 한 크기의 비상 신호기를 분리해냈다. 이걸로 놈들을 낚시하는 거야. 권혁이 신호기를 에블린에게 건네며 말했다. 에블린은 신호기를 주머니에 넣고 반대편 절벽 아래로 향하는 다른 통로로 향했다. 그녀의 임무는 놈들의 눈을 피해 절벽 아래쪽 붕괴 예상 지점의 반대편에 신호기를 설치하고 놈들을 그곳으로 유인하는 것이었다. 권혁은 붕괴를 일으킬 지점으로 이동했다. 그곳은 동굴 천장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거대한 얼음 기둥들과 불안정한 바위들이 아슬아슬하게 얽혀 있는 곳이었다. 그는 로프를 이용해 천장 근처까지 올라가 미리 준비해둔 금속 부품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스노모빌 잔해에서 떼어낸 금속판과 파이프들이었다. 무전. 들리나 권혁이 속삭였다. 깨끗하게 들려.
나 지금 절벽 아래 도착했어. 놈들 움직임은 아직. 곧 미끼를 물 거야. 에블린은 절벽 아래. 놈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바위 틈에 비상 신호기를 숨겼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겼다. 삑삑삑 작은 신호음이 동굴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놈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신호가 잡혔다. 저쪽이다. 전원 이동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얀 위장복을 입은 놈들이 일제히 신호기가 있는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마치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 떼 같았다. 걸려들었어. 총 8명이야. 모두 붕괴 지점 아래로 집결하고 있어. 에블린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좋아. 이제 시작한다. 권혁은 천장에 설치해둔 금속판들을 로프로 연결했다. 그리고 그 로프의 끝을 동굴 바닥에 있는 거대한 바위에 묶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그가 할 일은 저 금속판들을 이용해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는 옆에 있던 가장 큰 금속 파이프를 공처럼 굴려 경사진 동굴 바닥 아래로 떨어뜨렸다. 퉁퉁퉁 쿵 거대한 쇠 파이프가 굴러내려가며 그가 설치해둔 금속판들을 차례대로 때렸다. 각각 다른 크기와 두께의 금속판들은 각기 다른 높이의 소음을 만들어냈다. 딩댕 두웅 마치 거대한 실로폰을 연주하는 듯 불협화음의 소음이 동굴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게 뭐야 무슨 소리지? 아래에 있던 놈들이 당황하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권혁이 마지막으로 바위에 묶어두었던 로프를 손도끼로 내리쳤다. 툭 로프가 끊어지면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금속판들이 일제히 풀려나 제멋대로 흔들리며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다. 쨍그랑 캉夸과광 수십 개의 쇳소리가 뒤섞여 귀를 찢을 듯한 초고주파의 소음 폭탄을 만들어냈다. 끼익. 동굴 전체가 비명을 질렀다. 불안정한 얼음 천장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공명 현상이 시작된 것이다. 위험해. 무너진다. 피해놈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우르르르 쾅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수백 톤의 얼음과 바위가 그들이 서 있던 곳을 그대로 덮쳐버렸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자욱한 먼지가 동굴을 집어삼켰다. 성공인가? 에블린이 숨죽이며 먼지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한참 후 먼지가 걷히고 드러난 광경은 처참했다. 놈들이 있던 곳은 거대한 돌무덤으로 변해 있었다. 8명의 적을 총 한 발 쏘지 않고 완벽하게 제압한 것이다. 해냈어. 권소령 에블린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다. 하지만 권혁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권소령 대답해 괜찮은 거야. 그 순간 에블린의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놈은 대답할 수 없을 거다. 에블린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하얀 위장복을 입은 한 남자가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그녀에게 겨누고 서 있었다. 그는 붕괴에 휘말리지 않고 뒤쪽에 남아있던 9번째 멤버였다. 똑똑한 짓이었어. 하지만 거기까지다.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에블린은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얼음벽이었다. 꼼짝없이 갇힌 것이다. 바로 그때 남자의 등 뒤 무너진 돌무덤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일어났다. 피투성이가 된 권혁이었다. 그는 붕괴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었지만 에블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를 듣고 깨어난 것이다. 내 상대는 나다. 권혁이 신음하며 일어섰다. 그의 한쪽 팔은 부러진 듯 부자연스럽게 늘어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끈질긴 놈. 남자는 비웃으며 총구를 권혁에게 돌렸다. 에블린과 권혁 두 사람 모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순간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쓸 함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세 사람의 목숨을 건 마지막 대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남자는 천천히 고글을 벗었다. 그의 얼굴이 드러나자
권혁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그 남자는 낯선 용병이 아니었다. 권혁이 707에 있을 당시 그의 직속상관이자 가장 신뢰했던 선배, 김진철 중령이었다. 선배님 권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김진철은 한때 군의 전설로 불렸던 인물이었다.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하고 부하들을 아꼈던 그가 왜 배신자가 되어 여기에 서 있는 것인가? 오랜만이군. 권혁. 여전히 감은 죽지 않았어. 하지만 너무 무르다는 게 단점이지. 김진철은 차갑게 웃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탐욕과 냉소만이 가득했다. 어째서 이런 짓을 돈. 그리고 권력.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 넌 아직도 낡아빠진 애국심 타령이나 하고 있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강한 자가 모든 걸 갖는 거야. 김진철은 권총을 천천히 들어 권혁을 겨눴다. 넌 너무 많은 걸 봤어. 여기서 끝내주지. 옛정을 생각해서 고통 없이 보내주마. 탕소음기를 거친 총성이 동굴을 울렸다. 하지만 권혁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총알이 발사되기 직전 옆으로 몸을 날려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역시 빠르군. 김진철이 혀를 차며 에블린에게 다시 총구를 돌렸다. 그럼 이쪽부터 정리할까? 안 돼, 권혁이 소리쳤다. 그가 바위 뒤에서 뛰쳐나오는 순간 김진철은 다시 그에게 총을 쏠 것이 분명했다. 진퇴양난의 상황. 바로 그때 에블린이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권혁이 줬던 작은 손도끼를 꺼내 들었다. 내 상대는 나야. 이 배신자. 그녀는 김진철을 향해 달려들었다. 어리석은 년. 김진철이 비웃으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하지만 에블린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빨랐다. 그녀는 바닥을 미끄러지듯 자세를 낮춰 총알을 피하는 동시에 김진철의 다리를 향해 손도끼를 휘둘렀다. 펑. 날카로운 도끼날이 그의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다. 크악. 김진철이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권혁이 뛰쳐나왔다. 그는 성한 왼팔 하나로 김진철에게 달려들어 그가 총을 든 팔을 꺾었다. 두 남자의 처절한 육탄전이 시작되었다. 김진철 역시 특수부대 출신답게 만만치 않았다. 그는 부상당한 다리로 버티며 권혁의 부러진 팔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권혁이 고통에 신음하며 뒤로 물러섰다. 김진철이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에블린이 다시 그의 등 뒤에서 덮쳤다. 그녀는 김진철의 목에 팔을 감아 초크를 시도했다. 이 기집애가. 김진철이 에블린을 뿌리치려 몸을 흔들었다. 세 사람의 사투는 아수라장이었다. 그때 권혁은 마지막 힘을 짜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굵은 쇠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부러진 팔의 고통을 무시하고 김진철의 뒤통수를 향해 휘둘렀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진철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신음 한 번 내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하. 권혁과 에블린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피와 흙으로 엉망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승리의 안도감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고마워, 파트너. 권혁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천만에, 파트너. 에블린도 마주 웃었다. 바로 그때 김진철이 쓰러진 자리에서 그의 무전기가 치직거리며 열렸다. 상황 종료됐나? 드론은 회수했겠지. 무전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뜻밖에도 유창한 영어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에블린이 너무나도 잘 아는 목소리였다. 미군 사령부, 그녀의 직속상관인 존슨 장군의 목소리였다. 존슨 장군님. 에블린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끔찍한 진실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존슨 장군님 어떻게 에블린의 목소리가 동굴 안에 공허하게 울렸다. 무전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존슨 장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케인 대위인가? 살아있었군. 일이 꼬였나 보군.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실망감이 묻어났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 거대한 음모의 배후에는 한국군 내부의 배신자 김진철뿐만 아니라 미군 최고위층까지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다. 설기 드론의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양국의 부패한 세력이 손을 잡은 것이다. 왜 저를 이곳에 보낸 겁니까? 에블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존슨 장군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사지로 내몬 것이다. 자네는 최고의 요원이니까. 케인. 그리고 최고의 감시자지. 우리는 김진철이 뒤에서 딴짓을 할까봐 걱정했거든. 자네를 훈련에 참가시켜 그의 임무 수행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사고로 위장해 함께 제거할 생각이었어. 자네가 너무 유능한 게 탈이었군.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그녀는 영웅이 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버려질 장기말, 토사구팽당할 운명이었던 것이다. 에블린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자부심과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권혁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역시 배신을 당했지만 그녀가 느낄 상실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다. 며칠 후 그들은 무사히 구조되었다. 김진철과 용병들은 군 헌병대에 인계되었고 존슨 장군은 국제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한미 양국을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었지만 언론에는 훈련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축소 보도되었다. 진실은 언제나처럼 권력의 그늘 아래 묻혔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에블린은 본국으로 복귀 명령을 받았다.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권혁을 찾아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별이 쏟아지는 태백산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디로 가? 권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모르겠어? 군의 환멸을 느꼈어. 아마 저녁 신청을 할 것 같아. 에블린이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은 나도 마찬가지야. 이번 일로 지쳤어. 아마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요가나 가르치며 조용히 살게 될지도 모르지. 권혁이 농담처럼 말했다. 요가 당신이 어울리는데. 에블린이 피식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다음에 한국에 다시 오게 되면 연락할게. 당신이 만든 전투 식량보다 맛있는 거 사줄게. 기대하지? 대신 그때는 명령 불복종하면 영창 보낼 거야.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라고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했다. 하지만 생사를 함께 넘나들며 쌓인 유대감은 그 어떤 감정보다도 깊고 단단했다. 1년 후 강원도의 한적한 산중턱, 마음 수련 요가원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고즈넉한 한옥에서 권혁은 회원들에게 호흡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정말로 군복을 벗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그가 혼자 마루를 닦고 있을 때였다. 끽!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문 앞에는 커다란 배낭을 맨 금발의 여인이 서 있었다. 에블린이었다. 그녀는 1년 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요가. 배우러 왔는데 받아주나. 교관님 권혁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다. 그의 얼굴에서 지난 세월의 상처와 고독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수강료 비싼데 괜찮겠어. 훈련병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이번에는 총성도 배신도 없는 따뜻한 햇살과 평화로운 숨소리만이 가득한 곳에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극한의 설산 속에서 펼쳐진 두 남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진진한 생존기를 넘어
우리 삶의 본질적인 가치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갈등과 불신, 배신과 음모로 가득한 세상을 봅니다. 이야기 속 에블린과 권혁 역시 처음에는 서로를 불신하고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찬 인물들이었습니다. 국적도, 계급도, 성격도 너무나 달랐던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주장했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축소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대를 판단하고 섣부른 편견으로 마음의 벽을 쌓아 올립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달라. 내 방식이 무조건 맞아라는 생각은 우리를 점점 더 외로운 섬으로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어떤 단단한 얼음벽도 인간적인 온기 앞에서는 결국 녹아내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거창한 이념이나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라는 가치를 깨닫게 한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르레는 추위 속에서, 권혁은 주저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에블린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짊어진 한 인간이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을 향해 내민 진심 어린 손길이었습니다. 에블린 역시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거는 권혁의 모습을 보며 오만함의 껍질을 깨고 나와 진정한 용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파트너를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의 온기가 되어주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곰의 습격 앞에서 그들은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여 위기를 극복합니다. 권혁의 실전 경험과 에블린의 전략적 사고가 만나 시너지를 일으킨 것이죠. 만약 그들이 여전히 서로를 불신하고 각자의 방식만을 고집했다면 그들은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완벽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강점을 존중하며 함께할 때 우리는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 속에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배신과 음모도 존재합니다. 가장 믿었던 상관의 배신은 세상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어둠이 있기에 작은 빛은 더욱 소중하게 빛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신으로 얼어붙은 그들의 마음을 녹인 것은 결국 서로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과 헌신이었습니다. 권혁은 마지막 순간까지 에블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고, 에블린 역시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입니까? 아니면 절망의 순간, 기꺼이 내 손을 잡아주고 나의 등이 되어줄 단 한 사람입니까? 권혁과 에블린은 모든 것을 잃은 설산의 얼음 동굴 속에서 비로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서로라는 존재, 그리고 함께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군복을 벗고 평범한 요가 강사로 살아가는 권혁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찾아온 에블린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성공이나 남들의 인정이 아닌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가장 위대한 생존 기술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하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추위에 지쳐 있다면 잠시 멈추어 주변을 돌아보세요. 당신에게 기꺼이 외투를 벗어줄 더
당신의 온기가 되어줄 누군가가 분명 곁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교육적 목적 및 면책 조항고지 본 채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이야기는 교육적 및 오락적 목적으로 창작된 픽션입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사건 등은 모두 허구이며 특정 개인이나 실제 상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본 콘텐츠에 포함된 군사기술, 생존 방법 등에 대한 묘사는 이야기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 창작된 것으로 전문적인 정보가 아니며 현실에서 무분별하게 따라할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의 시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본 채널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